부인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진짜 역대급도 장면이 등장해서 품격은 없지만 저희가 네.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어제 윤석열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네.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내란 재판에서 마주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 장면들이 아주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을 귀찮아서 거부하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귀찮은 게 많아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녹음 파일을 듣고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네. 시간도 없는데 뭐 그냥 얘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요. 네. 일단 재판부도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면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대단하네. 재판장에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기백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햄버거를 사줬어야 되나? 왜 이 노상원 씨 도대체 무슨 깡인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재판에서 지금 이 사람도 이제 결국 매우 이 내란의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요 가담자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차피 지금 잘해봐야 뭐 형량 깎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 건가요? 이거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네. 우리 최 부장님하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거 이 제정신 아닌 사람의 대응을 너무 정상적인 토론을 하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더. 한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자포자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약간 뭐랄까 도리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이러나 나중에. 제정신 아닌 것처럼 해서. 예. 뭐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 재판장에서 오죽하면 그 말 많은 직연 판사마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가족과 관련된 거나 특별한 그 법적으로 허용된 것 외에는 증언 거부할 수 없는데 귀찮아서 증언을 안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얼마나 그 법정을 허술하게 보면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이래서 이 노상원 씨는 또 워낙 어찌 보면 좀 황당에 가까운 그 뭐 작전 혹은 뭐 계획 이런 수첩 같은 것들도 있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에 이제 온갖 얘기들이 다 쓰여 있었잖아요. 예. 뭐 누구를 어떻게 뭐 수장을 시키더니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온갖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씨는 민간인이었잖아요. 근데 네. 민간인한테 비화폰을 제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성추행 뭐 이런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사람인데 더구나 지금 무슨 버거보살이니 무슨 보살이니 해가면서 무속에 심취해 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계엄을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는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뭐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자포자기, 뭐 이래 저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뭐 이제 뭐 마음대로 해봐.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 빈정거림 뭐 들을 네. 것도 없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저는 군 생활을 평생을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이 정도의 명예와 자부심도 없나? 자기가 잘못했으면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이게 군인 같습니까? 사령관을 하고 평생 자기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우리 국방의 의무, 내가 나라를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머리에 이렇게 뭘 씌우는 듯한 요 동작은 뭐 물론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누군가 이렇게 잡아왔을 때 뭐 머리에 이렇게 뭘 씌우고 뭐 이런 거 아마 연출 내지는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니까 화가 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 장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노상원 씨가 뭐 비선으로서 혹은 이 비상계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런 녹취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노상원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이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계엄 전날 노상원 씨가 자신의 지인과 통화한 그 육성입니다. 네. 녹취 속에서는 노 씨가 내가 비선으로 여러 가지를 돕고 있다. 나 사주나 보고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놔준다. 자기를 계속 이제 쓴다는 이야기죠. 네. 스스로 내가 비선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뭐. 그리고 네. 이제 뭐 수첩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예. 노상원 씨 수첩 계엄 모의 정황이 있다라고 특검은 보고서 계속 하나하나씩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첩에 대해서 내가 TV 보는데 야인시대가 나오길래 김두한이라고 쓴 거야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어제 이제 조금 뉴스가 됐던 거는 노상원 씨가 내가 특검에게서 플리바게닝을 제안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술을 종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협조하면 조금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특검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일단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이번 법의 신설한 조항이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있었던 것이다. 협조를 부탁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 무슨 이제 수첩에 있는 게 야인시대 나오는 거 보고 김두한 쓰고 뭐 이랬다는데 보면 뭐 정청래도 나오고 고민정, 조국 이런 노영민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무슨 야인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왜 나와? 안 나오잖아요. 뭐 뉴스도 봤겠죠. 야인시대랑 뉴스 번갈아 가면서. 뉴스도 보면서 틈나는 대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수첩에 다양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뭐 수장하는 얘기며 무슨 뭐 이런 등등의 그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이 그 수첩이 사실은 상당 부분 내란 혐의를 확장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리바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특검에 이번에 뭐 그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지만 그거 말고 우리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플리바겐 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다들 입을 맞춘 또 거짓말을 해서 계속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 뭐 돈 낭비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협조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량의 그 장량 강경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짓말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 위증죄 같은 경우는 다른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위증죄가 원래 본 범죄보다 네. 위증을 했을 경우에 혐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냥 거짓말 공화국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위증죄의 형량을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에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을 해서 네. 목표는 진실을 구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네. 그 반성한다는 취지에서 형량을 깎아주겠다라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공감하는 네. 게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언제 제대로 이용하게 활용되냐면 미국에서 금주법 시대 그렇죠. 술을 불법으로 술을 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게 활용된 거예요. 플리바게닝. 그래서 네. 지금도 가장 유용한 거는 약수사 같이. 그러니까 이제 윗선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수사가 그러니까 내란죄도 비슷하죠. 사실은 말단에서부터 증언과 증언이 나와야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제도는 한번 그 이번에 특검 때 그 제도적으로 일부 도입이 됐는데 특별법에 아예 그 형사 그 우리 검찰 개혁하고 할 때 이 문제는 정식으로 그
법적으로 담는 것도 필요하다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요. 사실 검사들이 수사할 때 다 얘기하거든요. 야, 너 이거 불면 내가 그렇게 세게 안 불러. 네. 사실상 그렇게 다 해요. 네. 근데 그게 불법이죠. 현행법에서.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노상원 얘기하듯이 나한테 플리바겐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꾸로 검사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이번에 특검법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노사원 씨가.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해킹 말씀하신 뭐 무슨 성매매 이렇게 아주 음성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어떤 분들은 뭐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다만 또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 혼자 좀 죄를 이제 굉장히 덜 받게 받으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좋아요? 범죄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벌어져서 네. 서로 나는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내가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내부에서는 배신자고 나쁜 놈이지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범죄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미국 거잖아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요. 네. 플리바게닝을 검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해요. 이거는 판사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적 통제를 받으면 저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냥 뭐 플리바게닝 한다고 검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사하는 사람하고 수사받는 사람 둘 간에 은밀하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은 처음부터 플리바게닝이라는 문제를 판사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또 동의를 받고 하는 통제 장치를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네네네. 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떤 죄의 그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모든 죄 다 하는 건 좀 왜냐면 그렇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형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의 목적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처벌이 혹시 안 되면 그것도 또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돼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는 좀 되는데 어떤 뭐 죄의 그 종류에 따라서 좀 적용할 게 좀 그건 따로 뭐 있지 않나. 절차나 대상에 대해서 네, 뭐 생각이 좀 규정 들긴 말씀하신 하고요. 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되죠. 뭐. 나중에 변호사들 오셨을 때 알겠습니다. 내란의 실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재판은 지난하지만 역사적 책무입니다. 막대한 인원과 예산 그리고 행정력이 동원돼 그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씨가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귀찮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변명은 구구절절 내놨습니다. 재판에선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롯데리아 CCTV가 재생됐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내란 재판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노 씨는 본인 집에서 압수된 메모,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처본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예비역 장성들에게 교육하려 했냐고 특검이 묻자 귀찮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증언 거부의 재판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노 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변명할 땐 적극 입을 열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날 건넨 비아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화 왔을 때 보니까 이제 수신이 되는데 내가 걸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조직도 같은 것도 안 나오고. 법정에선 노 씨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게 서류를 보여주는 장면이 담긴 롯데리아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체포작전과 관련한 행동 지침을 알려준 것 아닌지 의심합니다. 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일 롯데리아 회동 땐 본인도 선관위에 출동하는 요원의 명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노 씨에게 정보사 요원의 신상 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 씨는 문상호 전 사령관과 1대1로 이야기했다. 보안 때문에 그랬다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는 인정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재판에선 차량 블랙박스 음성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계엄 전날 노상원 씨가 지인과 통화한 육성입니다. 녹취 속에서 자신이 부의, 즉 대통령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비선으로 여러 가지 돕고 있다. 사주나 보고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놔준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내란 모의를 주도한 역술인 노상원 씨는 12.3 비상계엄 하루 전 지인과 통화해서 자신의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당시 통화가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파일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음성 공개에 반대해 특검 측이 그 내용을 간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노상원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인과 통화하면서 노 장군님 그 국방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용산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라고 물어보자 증인이 그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노 씨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뜻하는 V를 언급하며 V를 돕고 있다고 답합니다. 뭐 나라가 하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여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비상계엄 전날 이 같은 대화가 오갔지만 노 씨는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2일 날 밤에 며칠 지나면이면 12월 3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12월 3일이면 다음 날이라고 했겠죠. 특검은 그러나 노 씨가 지인과 통화할 때 자신이 비선이란 사실을 털어놨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인이 사실상 정식 라인이 아니냐고 묻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사주나 보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랜다 그랬는데 그걸 잘 안 놔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지금. 라고 대답하는데 특검은 노 씨가 작성했던 수첩과 이 같은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민간인이자 역술인인 노 씨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고 사전 준비 작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내란 특검 이야기로 시작합시다. 어제 노상원 씨 윤석열 내란 수계 공판에 증인 출석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수계 재판에 노상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증인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다른 내란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한 노상원 씨는 어제도 대법원의 특검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귀찮아서. 네,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부인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이 블랙박스의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피고인이 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피고인은 대통령님? 예, 대통령입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강은 강호필 장군 의미하는 것인가요? 거기 강호필이라고 써 있나요? 증언 거부합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법정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롯데리아 회동 영상 어제 법원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구체적인 영상을 틀면서 좀 봅시다. 인과 김용군이 이제 손짓을 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이제 김용군이 수첩에 메모하는 물어봐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동작은 머리에 저렇게 뒤집어 씌우는 건 매우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동작이죠. 예, 매우 드문 동작이죠. 이거는 미리 준비해둔 복면, 선관위 직원들 사실상 납치죠. 예. 데리고 갈 때 복면을 씌우라고 하는 동작처럼 보이고 저런 동작은 잊어버리기 어려워요.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는 게 노상원의 전략인 것 같은데 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이 지기현 판사가 진행한 내란 수계 재판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전부 지기현 판사 책임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입니다. 법정이 내란 수계를 다루는 법정이 코미디 같이 진행됩니다. 자, 근데 이 노상원 씨는 자기가 수첩에 적어도 무시무시한 계획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입을 다무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 수첩에 어떤 내용이냐, 간간히 그동안 뭐 단편적인 보도는 있었는데 최근 추정 60분이 관련 보도 중 가장 심도 있는 취재를 했어요. 이거 어제 우리 다 보기로 했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밝혀질 게 너무 많아요. 특검 이기해야 되겠죠? 네, 특검 이기 가야 합니다. 이 추정 60분 이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이 아직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추정슈플이나 PD수첩이나 이런 전통적인 탐사보도 지상파의 프로그램 굉장히 퀄리티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지상파를 요즘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추정슈플 PD를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 잠깐 그 노사원 수첩의 내용을 다룬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이 수첩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작성됐다는 게 방송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체포, 수거라고 표현해서 수거라고 합시다. 수거 작전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상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수거 등급이 있어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 나는 A 등급인 건가 봐요. 그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 A, B, C, D 등급 여기 보면 지금 메모 전체 72페이지 중에 3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서 수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합니다. 지금 3페이지는 1차 얘기가 나오는 건데 B, C, D 등급은 별도 수집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수집소도 따로 운영하지만 날짜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1차도 있고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D+1, D-Day 작전일이죠. 여기서는 계엄일이겠죠. 계엄 플러스 1은 12월 4일이겠죠. 네. 계엄을 성공했다면 12월 4일부터 D+10, 14일까지 그때 1차 수거가 있고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D+10에서 D+30, D+30에서 60일까지 네. 지역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도위원장을 임명한대요. 지역별로. 네. 수거를 책임질 총지휘하는 지휘소는 과천에 두고. 그러니까 2달 내내 체포하는 거예요. 2달 내내 A, B, C, D 2달 내내. 그리고 1차 수집 몇 명 하느냐 하는 구체적 숫자도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11페이지인데 여의도에서 3, 40명 있죠. 네. 이거는 여의도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숫자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 19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중에 30명 수거해봐야 150명이면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돼요. 본회의도 당연히 열 수 있어요. 뭐하러 계엄까지 하고 그들을 그렇게 많이 남겨둡니까?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모조리 다 체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동훈 계열로 분류되는 한 30여 명 정도는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보여요. 안 그러면 여의도 국회의원 30명 너무 적죠. 예. 네. 그래서 저 3, 40명은 야당 의원, 당시 민주당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아니라 저선 국민의힘 의원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 몇 명입니까? 뭐라고 써 있어? 100에서 200. 100에서 200명. 네. 이건 이제 아마 진보 매체나 그리고 지상파 그리고 주요 매체 데스크급들은 다 잡아가는 숫자겠죠. 그리고 민변, 오용 판사,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반대하는 사법부의 판사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이 수첩을 안 받는지 판사들까지 다 네. 오용 판사라고 그 누가 결정합니까? 그 노사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오용. 그럼 어떻게 된다? 수거돼서 죽는 거예요. 사법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길길이 날뛰는 거죠 지금. 도대체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건지. 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은 처리 방안 나와요. 처리 방안. 네.
A급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 군함을 이동해서 북과 접촉. 북한으로 하여금 그 공해 선상이나 아니면 NNL 선상에서 사격해서 죽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인 건지, 이와간 사고를 위장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연평도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나와요. 제주도 수집소가 나오거든요. 네. 33페이지 보면은 그게 이제 등급별로 다른가 본데, 예. 연평도도 있는데 33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제주도가 나와요. 제주도 수집소 이동 중 사고 폭파는 가르치고 시한 폭탄이겠지. 네. 참, 그다음에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이거 처음 나오는 건데 헬기 난사 그리고 끝에 용역업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역업체. 이게 뭐지 용역업체? 헬기 난사. 이거 이제 헬기에서 지켜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일제히 사살하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헬기 난사. 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수송선은 44페이지 보면은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을 이용하고 쭉 얘기 나오는데 용역업체가 뭐지? 용역업체는 메모가 용역회사 또는 용역업체 네. 이런 식으로 메모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용역업체가 뭐지? 그중에서 중국 용역업체라고 해요.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전 777 사령관 예비역 소장 김현섭 예비역 장군이 나와서 이 수첩을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살 임무를 누구한테 시킬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국 용역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업체에 알고 보니 정보사, 네. OB들 그러니까 HID를 대기시켰다가 선관위에 보내서 복면을 씌워가지고 야구방맹이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정보사 OB가 가 있더라로 취재가 이어집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하는데 보면 오싹해져요. 이 방송국 저희 겸손 방송국에 다니는 모두가 다 죽었겠구나. A, B, C, D 2달에 걸쳐서. 저는 첫날 갔고 홍사훈, 주진우, 이재석, 탁현민, 정준우 교수 다 갔겠구나. 자, 저희만 가나요? 진보 매체 종사자들 대부분. 여기 출연한 국회의원 대부분 60여일에 걸쳐서 사냥당해 죽었을 것이다.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용역업체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예. 전문 프로. 죽이는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이 이야기는 내일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